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점인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정권이 바뀌면 모든 대통령은 정부 조직을 바꿉니다. 바꿔요. 왜 바꿔요? 나름 본인의 국정 철학이 있고 공약이 있죠. 그 공약대로 자기 뜻대로 정부를 5년 동안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그죠? 정부를 운영하는 건데 그 정부라는 게 뭐예요? 결국 부처들을 운영하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웬만하면 그 대통령이 5년 동안 자신의 뜻대로 한번 나라를 이끌도록 정부조직 개편은 협조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왜냐면 어쨌든 국민들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된 거니까요. 하지만 지난 정부 때 민주당은 안 해줬죠. 힘센 야당은.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했지만 끝내 폐지 못 시켰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지금 원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대신 한번 그래도 뜻을 펼쳐봐라 하는 거와 무조건 당신 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정부조직 개편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개편이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그게 좋은 건지 우려될 점은 없는지 살펴봐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금을 내니까요. 자, 보십시오. 19부 3처 20청 6위원회가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이 되면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뀝니다. 이렇게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죠? 하지만 제가 좀 변화가 있는 것 일단 몇 개만 붙여봤는데 당장 생각해봐도 기재부 쪼개지죠? 금융 쪼개지죠? 검찰 사라지죠? 엄청나게 크게 바뀝니다. 뭐라고요? 저희는 세금을 냈으니까 박사님들 우리 이거 자세히 알아봐야죠. 이 안에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정부를 운영할지가 딱 보이거든요.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보실까요? 기재부 쪼개고 총리 파워업. 제가 요즘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칠판으로 쓰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기재부를 쪼개고 총리 파워업. 이건 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하면 아마 이 부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주무르는 그런 곳이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입니다. 이거 개편되기 전이에요.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는 이제 모든 부를 총괄하니까요.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도 같이 하고 있죠. 산업통상자원부도 있고, 통계청이 지금 기재부 밑에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밑에 특허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정부조직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로 바뀝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기획 떼져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관급이 탄생합니다. 총리 밑에. 지금 이제 국무총리실 밑에 장관급이라면 국무조정실장이 있는데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기획예산처장이 생기는 겁니다. 장관급으로. 자, 그리고는 통계청이 사라지는 것보다 이제 국무총리실 밑으로 가서 국가데이터처가 되고요. 산자부 밑에 있던 특허청이 총리실로 가서 지식재산처가 됩니다. 파워업. 총리 밑으로 많이 가니까 파워업이 된 거 맞죠? 여기가 조금 작아진 거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여기 두 거에 간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눠진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기획재정부 안에서 보통 기획재정부가 이제 행정고시 패스하면 제일 잘 나가는 곳들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재부가 제일 1등이었죠. 물론 예전 시절에 내무부가 1등인 적 있어요. 그때는 이제 또 내무부가 원래 핵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재부가 1등하고 요즘은 금융위원회가 제일 1등이 많이 간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금융위원회가 서울에 있으니까. 나머지들은 세종에 있고. 그래서 행정고시 패스하면 성적 좋은 사람이 금융위원회를 많이 간다던데. 어쨌든 기획재정부는 가장 인기 부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가장 엘리트들이 모인 기재부는 크게 나눠집니다. 무슨 라인? 예산 라인과 세제 라인으로 나눠집니다. 크게. 이게 이제 기재부의 가장 엘리트들이 가는 두 축이에요. 지금 장관인 구윤철 장관이 예산 라인입니다.
대부분 예산 라인이 기재부 장관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나 진보 정권은 더 예산 라인이 주로 장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써야 하는 곳이니까. 예산을 많이 풀어야 되는 곳이니까. 세제는 뭐냐면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이냐. 흔히 말하면 뭐 연말정산 같은 거 할 때 세액 공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틀 짜는 거. 세금 걷는 틀을 짜는 게 세제 라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쪼개진 거예요. 어떻게 쪼개지냐면 예산이 기획예산처 총리실 밑으로 가고요. 세금 부분은 재정부의 경제부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잖아요.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기획예산처랑 재정경제부랑 쪼개지면 어떻게 쪼개지는 거? 왜 쪼개지는 거야? 자, 기획예산처는 뭘 하게 되냐면 중장기 전략을 짜요. 그러니까 흔히 말한 국가 기획을 하는 거예요. 기획. 이 나라가 지금 우리 인구가 이렇게 되니까 세금이 나중 되면 이렇게 줄어들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회하고 뭐 이런 거지. 전체 국가 발전 중장기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예산을 가져가죠. 올해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죠? 그다음에 재정경제부는 그럼 뭘 하냐? 여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세금을 지게 됩니다. 세제를 재정경제부가 하게 되고 경제정책, 5년간의 경제정책은 또 재정경제부가 짜요. 중장기적인 기획은 기획예산처가 하지만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따고 그다음에 화폐, 뭐 환율 같은 거 어떻게 개입할지, 금융,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공공기관 관리는 계속 재정경제부가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들 공공 많잖아요. 지금 이거 기재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여기서 일단 관리를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국유재산들은 재정경제부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대 정부마다 붙였다 뗐다 했어요. 김영삼 정부 때는 다 하나로 있다가 재정경제원으로 DJ 노무현 때 진보 정권 때 쪼갭니다. 기획으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쪼갰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시 합쳐요. 국내 금융만 금융위원회로 떼주고 나머지 이것들을 다 기획재정부로 합쳐서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져 왔던 겁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그럼 이때 왜 합쳤냐? 왜 합쳤냐면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뭔가 합치면 좋은 점이 뭐겠어요? 이걸 다 합치면 기재부 밑으로 가면 컨트롤 타워가 확실하죠. 네. 기재부 힘이 세지죠. 컨트롤 타워가 확실해서 같은 그러니까 중장기 기획과 경제 정책과 예산과 세제가 다 이어는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하나가 쥐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쪼개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좀 우려도 했습니다. 과거 쪼개졌던 시기에 재경부와 예산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갰을 때 재경부의 정책 조율 능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다라고 우려를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겠죠, 이게. 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는. 왜 나누려고 할까요? 왜 기재부를 쪼개려고 할까요? 이 말에서 단초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여러 차례 했던 말입니다. 기재부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 자, 기재부가 왕노릇, 기재부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권을 잡으면요, 대통령실은 대부분 기재부에 불만을 표합니다. 네. 왜 불만을 표할까요?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모피아라는 말이 있어요. 모피아. 이게 뭐냐면 마피아지, 마피아. 마피아처럼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 나라를 기재부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으로 생각해보면 기재부 공무원들은 5년 보고 일하는 정권과 달리 그냥 우리나라 경제를 계속해서 그 사람 공무원 하는 내내 우리나라 경제를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히스토리부터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할 건지 머릿속에 다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 5년 정권이 와서 휙휙 바꾸는 게 불안한 겁니다. 그걸 좋게 말하면 합리성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경직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나라 빚 내는 거 반대해요. 나라 빚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지금 국민연금 고갈될 게 뻔하고 건강보험 그 기금도 지금 고갈될 게 뻔한데 빚 막 늘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반대합니다. 세금 막 걷는 거 반대해요.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걷으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 우리 시민들, 국민들 호주머니가 얇아지잖아요. 그럼 소비가 줄잖아요. 그죠? 기업들 투자 못 하잖아요. 세금 늘리면. 그러면 돈이 안 돌잖아요. 반대로 막 깎아주는 것도 반대예요. 막 깎아주면 왜? 세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세금 안 들어오면 쓸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크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권 입장에서 난 5년 임기가 5년밖에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일단 좀 뭐 바꿔야 되는데 자꾸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당시 장하성 정책실장,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초반에 밀고 갔던 정책이 뭐였죠? 경제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최저임금을 확 올려서 사람들 소득, 돈을 두툼하게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소비를 만들게 하면 되지 않겠냐.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지금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당시 경제부총리였죠. 반대하죠. 네.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네. 부딪히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예산을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빼서 국무총리 산하로 가져온 겁니다. 자, 아무래도 국무총리 산하로 오면 지금 김민석 총리와 대통령은 싱크로율이 잘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해져. 거기다가 예산에 대한 불만은 바로 이 인사에서 드러났죠. 류덕현 재정경제보좌관. 이게 뭐냐면 대통령실 산하에 재정경제보좌관이라는 자리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수석과 같은 급이에요. 네. 그 류덕현 재정경제보좌관이 뭘 하느냐? 예산을 담당합니다. 이 류덕현 보좌관이 뭐라고 했느냐,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삼다가 경제도 재정도 망가진 결과를 가져왔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빚 안 내겠다고 돈을 풀질 않아가지고 망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생각은 뭡니까? 돈을 풀자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기자회견 때 뭐라고 했냐면 재정 관료들이 자꾸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빚 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빚이 100조인데 더 빚 내서 돈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일부의 비난에 연연하지 말자. 지지율도 연연하지 말자. 5년 지나면 내 선택이 맞았다 라고 하면서 빚 내서 돈을 풀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합니다. 여러분,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재부가 왕노릇하고 돈을 쥐고 있어서 안 푸니까 그 기재부를 쪼개서 예산을 총리실로 옮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밑에 있는 재정경제보좌관과 함께 예산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좀 우려들도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죠.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 더 많이 잡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쓸 돈을 늘린 거죠. 8%를. 그래서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728조예요. 물론 이제 정기국회 때 국회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니까 이 과정에서 좀 깎이거나 뭐 늘어날 수 있지만 어쨌든 크게 깎이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국회에서 손 본다 하더라도 규모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728조, 그러니까 8%를 더 많이 쓰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8%예요. 성장은 1.8% 올라가는데 돈은 8.1% 더 쓰겠다고 한 거예요. 그죠? 훨씬 많이 쓰겠다고 한 거죠. 들어올 돈도보다. 그러면 그 돈이 상당수는 물론 뭐 더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상당수는 빚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죠. 현실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려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당장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 왜 빚을 내서 돈을 풀자고 할까? 이재명 대통령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너무 급하다. 지금 빚을 내서라도 돈을 풀어서 사람들이 쓰게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부채가 감당이 가능할 만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뭐냐면 흔히 말하는 이런 거죠. 자, 지금 우리나라의 큰 이제 GDP, 우리나라 성장이죠. 이게 성장. 그죠? 성장에 비해 이게 채무가 있다고 칩시다. 빚이 있어요. 그러면 빚만 막 늘어나면 안 되죠. 그죠? 그거는 이제 부담이 되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 논리는 뭐냐면 지금 요만큼 늘리면 그걸 바탕으로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입니다. 결과가 말해준다는 게 뭐냐면 5년 뒤에 지금 돈을 풀어서 지금 풀면 빚은 좀 늘어나겠죠? 대신 그 빚 푼 걸로 더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5년 뒤면 우리나라가 성장이 돼 있을 거고, 그러면 GDP가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이 돈으로 채무 갚으면 되잖아요. 그죠? GDP가 성장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빚을 좀 더 내더라도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일부 빚을 갚으면 이만큼 남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또 상대적으로는 우리나라 이미 빚이 너무 많다. 그리고 빚 늘린다고 GDP가 늘어나냐. 네. 요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는 거죠. 네.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기재부를 늘리겠다, 쪼갠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반론으로는. 뭐냐면, 아니, 어차피 기획재정부 자체가 총리실 밑에 있잖아요. 기획재정부 예산 라인이 기획재정부 밑에 있나, 예산이 국무총실 밑에 있나, 어차피 총리가 기재부 관할을 하는데, 원래 각 부처는 총리가 통화를 하는데, 뭐가 달라지는 거야? 왜 총리 힘이 세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조금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다른 프레임이 된다고. 그러니까 총리 직속으로 들어가는 거와, 그래도 기재부 밑에서, 기재부 관료들 사이에서 짜는 거는 전혀 다른 로직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총리와 대통령의 입김이 세지는 건 분명하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견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들, 또 하나의 큰 특징은 금융권이 쪼개집니다. 지금 예산 기획 쪽과 또 재정 금융 쪽으로 쪼개졌죠? 금융권도 쪼개져요. 자, 어떻게 되냐? 금융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기존입니다. 기존은 금융위원회가 있고 금융감독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밑에 국내 금융, 그러니까 해외 외환이나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냐는 원래 기획재정부에 있었고, 국내 금융 파트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맡았습니다. 금융이 워낙 중요해지다 보니까 요즘 금융이 워낙 중요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따로 있었고, 금융감독 기능도 금융위원회에 있었고요. 자, 금융감독원은 요때 이제 사실은 금융이라는 게 좀 독립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IMF 권고에 따라서 이게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었어요. 금융감독원은. 그래서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거예요. 한국은행도 공무원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닌 기관인데, 물론 뭐 공적인 일은 하지만 별도거든요.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지배를, 물론 대통령이 다 임명하고 하지만 뭔가 뭐 누구 사나, 기재부 사나, 아니면 뭐 어디 사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기관이었습니다. 그 금융감독원은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금융 건전성 감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금융기관들 파산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금융은행에 돈 넣어놓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은행이라는 건 사실 독점이죠. 우리나라에서. 예, 거의 몇 개의 은행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행들한테 돈을 맡겼는데 그 은행이 파산하면 어떡합니까? 뒷감당 안 되죠. 그래서 금융이든 카드든 뭐 이쪽은 보험이든 금융 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금융 위기가 오는 거니까, 그래서 건전한가, 충분히 돈을 갖고 있는가, 그걸 감독하는 거고, 두 번째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 금융사들이 뭔가 소비자의 돈을 뜯거나 뭐죠? 돈을 제대로 안 주거나 이런 거 하지 않는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감독하는. 예. 금융사들한테는 저승사자죠, 금융감독원이. 예. 이게 이제 다 쪼개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여기도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이라는 거는 이제 국내 금융을 좀 살리는 쪽, 발전하는 쪽이겠죠. 그리고 감독은 또 감독을 하는 쪽이잖아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걸 또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의 힘은 빠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쪼개지냐면, 재정경제부, 그러니까 원래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지금 기획예산처럼 아까 총리실 밑으로 빠져나갔잖아요. 대신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국내 금융을 재정경제부로 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YS 때도 간 적이 있었죠. 원래 그 노무현 때까지는 재정경제부 밑에 있다가 이명박 때 금융이 중요하다 그래서 따로 위원회로 떼어내서 있던 걸 다시 재정경제부 밑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정책 부분과 금융감독 부분이 떼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융감독의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서 금융감독 기능을 여기서 맡게 됩니다. 맡게 돼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는 금융건전성 부분은, 감독하는 부분은 계속 금융감독원이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은. 대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또 떼집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게 생겨요. 요거는 아직 뭐 누가 할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4개를 다 쪼개는 거예요. 명분은 지금 금융소비자보호가 워낙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떼내는 게 명분인데, 이거는 조금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두는 게 금융위원회에서 같이 둬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정책과 감독을 떼서 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떼서 하는 게 좋을지는 사실 뭐 이거는 뭐 제가 물어봤더니 뭐 평가를 막 딱히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라고 양쪽 다 의견들이 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반대하죠. 왜냐하면 힘이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둘 다 갖고 있다가 재정경제부로 뺏겼고, 지금 요즘 행정고시 보면 상위권들이 다 금융위원회로 많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으니까. 금융위원회는 서울에 있고 재정경제부는 세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원회 직원들은 이거 취업 사기다, 나는 서울에 있으려고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 세종 가게 생겼다,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하던데요. 어쨌든 지금 힘도 빠지고 또 일부는 세종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더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는 지금 금융감독원 직원들이죠. 한 7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막 이렇게 검은 옷 입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힘이 빠졌어요. 그죠?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그들을 감독할 때 두 가지 칼이 있었던 거예요. 너네 제대로 지금 돈 잘 보관하고 있어? 두 번째는 소비자들한테 괜히 손해 끼치고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 칼 중에 하나의 칼을 뺏긴 거죠. 금융소비자보호원에게. 예. 그러면서 또 하나, 이때는 제가 독립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면서 금융감독원은 그냥 공공기관으로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시어머니가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기재부 감시도 받아야 되고요, 감사도 받아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금융감독원이 조금 더 예속이 되겠죠, 정부로. 예. 그러면서 또 시라는 쪽은 이쪽 은행보호카드 쪽에서는 시어머니가 4명으로 늘었다. 안 그래도 지금 여기 2명도 힘든데 4명으로 시어머니가 늘었다. 다 우리한테 간섭할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를 쪼개고 금융권을 쪼갭니다. 근데 또 합치는 것도 있어요. 자, 나머지 분야도 좀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는 국무총리가 있어요.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국무총리 밑에 부총리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하고 있죠. 지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조치 개편이 하면 어떻게 되냐? 부총리는 그대로 2명인데 사회부총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새로 생깁니다. 부총리가 2명인데 사회부총리 아니고 과학기술부총리, 그러니까 AI 시대에 과기부의 힘을 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배경훈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게 됩니다. 그럼 최교진 장관은 그냥 장관이에요. 부총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되는 거죠. 자, 부총리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또 하나, 이거 뭐 야당에서 논란이 많았던데, 이진숙 위원장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미디어가 더 생겨요. 하면서 바뀝니다. 이 조직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조직이 바뀌면서 정무직 공무원은 승계를 안 해도 되게 하면서 이진숙 위원장은 자연스럽게 이제 임기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야당이나 이진숙 위원장은 이거 이진숙 축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조금 바뀌는 게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갖고 있던 방송진흥정책을 갖고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흥, 그러니까 방송을 키우는 거와, 이 원래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기관이거든요. 예, 방송통신
방송사들이, 통신사들이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가라는 걸 규제하는 기관인데, 규제기관이 지능 역할까지 같이 합쳐지는 겁니다. 지능 플러스 규제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재부는 지금 예산과 또 세제로 지금 나눴잖아요. 기획기능과 이제 우리나라 국가 정책을 하는 쪽을 나눈 거고, 아까 보신 것처럼 금융은 원래 금융 정책도 하고 감독도 하던 걸 쪼갰죠. 정책은 기재부로,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그죠? 근데 또 이거는 지능과 키워주는 거와 규제, 감시하는 걸 합친 거예요. 약간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쪼갰고 여기는 지금 합친 겁니다. 또 하나 합친 게 뭐냐면 바로 원전 에너지 관련된 건데요. 이게 이제 제일 또 논란 중에 하나인데, 환경부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죠. 환경부는 보통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감시라는 쪽이죠. 환경을 해치지 않는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쪽은 약간 규제 쪽이 포인트가 가져져 있는 부서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 키우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근데 이번에 에너지 관련해서 원래 산업통상자원부, 돈의 시각에서 봤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옮깁니다. 그리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바꿉니다. 신설하고 환경부 대신에 기후에너지부. 그래서 김성환 장관이 기후에너지부를 맡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규제와 지능, 에너지 관련해서 규제와 지능이 한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한국한전이나 뭐 한수원 같은 곳이 산자부 밑에 산하기관이었는데 기후에너지부 밑으로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논란이 있는 거예요. 원자력학회, 원전 기능, 원자력학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그런 기능을 환경 규제 중심의 부처에 맡기는 건 필연적으로 원자력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뭐냐면 산자부에서는 원전을 우리나라 그 수출 같은 돈이 되는 사업, 그리고 원전이 들면 원전이 제일 싸잖아요.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원전을 해서 이제 전기료를 깎는 뭐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고, 환경부는 뭐냐면 원전으로 인한 오염, 그다음 폐기물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 부분으로 환경부가 주로 봐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원전을 짓거나 하면 그게 환경 오염이 있냐 없냐 이런 걸 이제 감시하는 게 환경부인데, 그 환경부 밑으로 원전 에너지 정책 기능,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원전을 지을 건지 말 건지 없앨 건지 멈출 건지, 이거 에너지 정책이잖아요. 그 기능으로 옮긴다는 건 자연스럽게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이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김성환 장관이 탈원전론자였어요. 원전론자예요. 원전을 짓지 말아야 한다는 쪽이에요. 김성환 국회의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더 우려를 하는 거죠. 이 우려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때. 한 부서 안에서 갑론을박 해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거와 아예 부서가 나눠서 독립부서가 서로 말도 안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낫습니까? 싸울 거면 원전을 지을지 말지, 원전을 계속 운영할지 말지를 싸울 거면 한 부서에 가서 갑론을박 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없애지 않겠다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얘기를 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탈원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기자회견 보면 약간 속내는 원전 그만 짓자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풍력발전 태양광은 1, 2년면 지어지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해야지, 원자력 발전소는 오래 걸리고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걸 어디다 지을 거냐, 원전을. 지으면 다 반대하는데 결국은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 원전을 점점 페이드아웃, 없애고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재명 대통령 뜻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원전 쪽은, 원자력 산업 쪽은 이제 흔히 말하는 보수 정권은 원전을 키우자는 쪽이고, 원전이 전기료도 싸고 그게 오히려 환경적으로도 좋다 라는 쪽이고, 이제 진보 쪽은 재생에너지, 뭐 풍력, 태양광 이쪽으로 가자는 쪽 아닙니까? 결국 이재명 정부도 글로 확실히 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래서 원전 쪽을 기후에너지부, 환경부 쪽으로 보내서 서서히 죽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또 반발도 나오는 겁니다. 한수원 노조에서는 지금 1인 시위하고 있죠. 대통령실 앞에서 전기요금이 급등할 거다라고.
약간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반대라는 건데, 왜 전기요금이 급등해요?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료가 제일 싼데 원전을 줄이면 풍력 태양광은 아직 전기 생산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요걸로 이제 해서 국민들에게 약간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논란은 뭐냐면, 자, 원전 정책은 이제 지능과 규제가 합쳐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나눠졌어요. 뭐냐면, 원전 산업 정책은 당연히 기후에너지부가 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을 지을 거냐 말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쪽 붙일까요? 그런데 수출은 또 산업통상자부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지금 해외에서 우리 원전, 워낙 우리가 원전 기술력이 좋고 잘 만드니까, 체코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 왜냐면 원전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없어요. 프랑스, 한국, 거기다 미국도 있는데 미국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요즘 잘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팔 여력들은 충분히 있거든요, 원전을. 그러니까 원전 수출은 여전히 산자부가 갖고 있어요. 근데 정작 원전 산업 정책은 기후에너지부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쪼개지는 거죠. 근데 이제 흔히 이런 거죠. 아, 니네 나라는 원전 위험하다고 안 만들면서 우리나라 보고 사가라고? 이게 원전이 이제 우리나라 탈원전 때 많이 나왔던 우려 논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가 이제 조금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 워낙 에너지가 중요하니까, 탄소 중립 시대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을 따로 떼낼 수가 없다.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인데 환경을 살리자는 쪽이니까, 그래서 합치는 게 낫다. 오히려 기후에너지부 신설해서 이쪽을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논리로 요거를 이제 키워놓은 거죠, 환경부를. 이해되셨죠? 자, 그 외에도요. 아까 윤석열 정부가 없애겠다고 한 여성가족부 못 없앴죠? 힘이 없어서 오히려 성평등가족부로 커집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던 여성 고용정책 부분을 아예 성평등가족부가 가져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는 줄어드느냐? 아니죠. 거기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산재, 산업재해 부분, 산업안전 부분을 강화하면서 차관을 한 명 더 늘립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클라이막스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검찰 폐지로 갑니다. 동투더 뉴스. 자,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 이제 가장 크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검찰청 폐지입니다. 1978년 만에 검찰이 내년 9월이면 사라집니다. 그럼 픽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검찰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자, 검찰이 하는 역할이 크게 두 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수사와 기소. 수사합니다. 직접 수사를 해요. 물론 다 하진 않습니다. 이미 한번 검찰임을 뺐어요. 그래서 뭐 부패, 그다음에 마약, 그죠? 뭐 이런 거 몇 개 안 남았지만 어쨌든 굵직굵직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했습니다. 아예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법무부가 사실은 검찰청이 독립기관이지만 법무부의 감독을 받죠. 인사를 이제 법무부가 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쪼개지잖아요. 어떻게 쪼개지냐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지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수사하던 거는 이제 일로 가고, 수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사하면 기소하죠. 재판에 넘기죠. 그다음에 재판 유지하죠. 그게 공소인데, 그 공소 기능은 여기로 가는데, 공소청은 법무부로 가고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는 거죠. 원래는 지금 그 전에는 중수청도 법무부 밑으로 가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정성호 장관이 그걸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행안부 밑으로 갔습니다. 그럼 왜냐? 지금 민주당이 검찰청을 없애는 이유는 검찰을 폐지하고 싶어서인데, 만약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다 법무부 밑으로 나눴다가는 이거 언제 슬그머니 또 합쳐질지 모른다라는 우려 때문에 수사 부분은 완전히 법무부에서 손 떼도록 행안부가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왜냐면 행안부가 경찰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차 검찰에서 힘 빼서 수사 몇 개 뺐으면서 국가수사본부라는 걸 또 세워놨는데, 이것도 행안부 산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안부가 검찰, 경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지금 검찰 힘 빼겠다고 해놓고 행안부가 더 힘이 세졌어.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검찰 수사하면 뭘 생각해요? 보통 이거죠.
부정부패. 센 놈. 왜냐면 물론 민생사범들도 중요하죠. 우리나라 뭐 경제를 좀먹는 그 민생사범 있지만 잘 자란 거는 이제 경찰이 원래 지금 잡고 있잖아요. 검찰이 수사하는 건 뭐야? 부정부패, 뭐 주가 조작, 뭐 이런 큰 경제사범들 이런 거 이제 검찰이 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뭐 재벌들, 그죠? 힘센 사람들을 주로 검찰이 추천했는데, 검찰은 그래도 독립기관이에요. 독립청이에요. 물론 뭐 정권 영향받고 법무부 영향받지만 그나마. 근데 이거 완전히 행안부 밑으로 가면,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독립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행안부 장관이 대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권력이 잘못했을 때 이게 누가 수사하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건 지금 민주당은 그렇더라도 요렇게는 못 붙여놓겠다는 거예요. 법무부로. 검찰 일단 폐지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로 왔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성호 장관도 우려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지만 일단 갔어요. 자, 가고 나서 보니까 이걸 우려하는 거죠. 지금 우려가 나오는 건 검찰 이 수사 부분. 지금 78년 동안 이 부정부패 수사를 해와서 검찰이 그나마 이 부정부패 수사를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권 눈치 봐서 자기 정권이 유리한 것만 한다고 해서 지금 정치검찰이라고 해서 쪼개는 건데, 어쨌든 수사 능력은 검찰이 좋거든요. 근데 이걸 쪼개요. 그러면 기존 검사들은 니네는 공소, 재판 넘기고 유지하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수사는 손 떼라는 거죠. 지금 검찰 수사 손 떼라는 게 검찰청 폐지 핵심 아닙니까? 자, 그러면 너네가 수사하던 검찰들 수사하고 싶으면 중수청에 수사관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수사관으로. 그럼 검사들 입장에서는 몰라요.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가능성이 현재로 높다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누가 수사해요? 부정부패. 결국은 중수청 여기서 해야 되는데, 검사들, 기존에 수사하던 검사들은 많이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사 역량이 떨어질 우려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게 이 얘기예요. 쪼개지면서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 역량이 약해지면 결국은 부정부패 저지르는 뭐 고위공직자들, 공직자들이나, 그죠? 그냥 주가조작범들, 뭐 혹시나 기업인들, 오너들, 이런 사람들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보완 수사권을 살릴 거냐 말 거냐. 이건 뭐냐면 직접 수사는 못하지만 중수청,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수사를 해왔어요. 근데 검사가 보기에 미진해요. 그러면 다시 수사하세요. 이 부분을 다시 수사하세요라고 요구할 권리를 주냐 마냐. 민주당 강경파는 검찰지 요것도 안 된다 라는 거고, 지금 이제 정성호 장관 비롯해서 이쪽에서는 좀 이거는 살려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도 요쪽을 조금 살려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뭐 중요한 얘기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건 검찰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중요하냐면 정작 폐지를 했어요. 근데 막 부정부패가 활개치고 진짜로 막 이런 게 제대로 잡히지 않고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뭐 수사해서 넘기는데 판판이 다 무죄 나고, 무죄 났는데 정말 억울해서 억울한 사람이 무죄 난 게 아니라 수사를 못 해가지고 범죄자들이 휙휙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봐라, 검찰 없애서 결국 좋아진 건 부정부패하는 범죄자들 아니냐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이 정권의 성패가 상당히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은 손 떼라, 이제 이건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냐 없냐 디테일하게 보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라고 하면서 요거를 어디다 넘겼냐면 지금 국무총리실이 가져간 거죠. 당은 손 떼고 이제 김민석 총리 산하에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요것까지 정해졌으니까, 검찰 없애고 수사 분리하고 중수청 보내는 것까지 정해졌으니까 그 이후 상황 어떻게 디테일할지는 여기서 좀 따져보겠다. 내년 9월에 폐지가 되니까 요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보셨죠? 지금 정부조직 개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언제 통과돼서 어떻게 되는 거냐 부분인데, 사실은 지난주에 한바탕 여당에서 난리가 났었죠. 이렇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어요. 그 합의 내용이 뭐냐면
물론 덧셈 특검법도 합의로 넘기는 거지만 이 정부 조직 개편안도 그 덧셈 특검법의 수위를 낮추면서 야당이 좀 협조를 해주는 쪽으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당이 틀었죠. 예. 여당이 틀면서 야당이 그러면 정부 조직 개편 우리 합의 못 해줘 라고 이제 나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당이 훨씬 힘이 세니까 180석 되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기간이 늦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기재부 쪽에는 그 관련 법안은 기재위 소환인데 기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금융권을 쪼개는 그쪽 정부 조직 개편안은 정무위 소관인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안건을 상정을 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상정을 안 하는 거죠. 이 정부 조직 개편에 반대하니까 야당이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무조건 못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패스트 트랙 제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5분의 3, 180석 이상이 동의라면 여기 상임위 거치지 않고 숙려 기간을 거쳐서 바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신 시간이 걸려요. 그냥 180일 정도 걸립니다. 어쨌건 패스트 트랙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는 거죠. 정부 조직 개편은 어쨌든 되긴 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이 취지로 하지만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기획예산처 신설, 2번 국가데이터처 신설, 3번 과학기술부총리제 부활, 4번 여성가족부 폐지. 네,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당첨 잘 되시려면요. 답만 몇 번 쓰지 마시고요. 그 밑에 요즘 뭐 뉴스터디 뭐 이런 거 궁금하다, 아니면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좀 안 좋다, 소회 이번 편 보신 소회 정부 조직 개편 이건 뭐 이랬으면 좋겠다, 이건 좀 잘못됐다, 이런 거 적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자, 그 외에도 뭔가 복잡한데 궁금하다 하는 이슈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풀어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로 읽을 수 있는 뉴스,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간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자, 304회였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아닌 것은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 3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당선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정답자님은요. 장영원님이십니다. 3번 장동혁 대표 말씀 주셨고요. 귀에 쏙쏙 잘 듣고 있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끝에 세 글자가 감동입니다. 영원히 점점.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정답자님은요. JGSSWIM님. 네, 3번 맞춰주셨고요. 항상 해박한 성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요. 장채님. 네, 어려운 내용 알기 쉽게 풀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번째 미소님 당첨되셨고요. 네, 명쾌한 강의와 늘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지막 정답자님은요. PARK님입니다. 동행과 함께기 해외에서도 국내 정치 이슈를 잘 이해합니다. 해외에서도. 우리 제작자님 이게 해외에서 받으시는 분은 혹시나 선물을 못 받으실 수 있잖아요. 저희 이제 쿠폰이 나가니까. 그러면 혹시나 안 받으시면 다음 주에 한 명 더 6분으로 좀 한 명 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아가실 수 있으면 받아가시고요. 예, 꼭 받아가십시오. 왜냐면 국내에 또 PARK님 또 지인에게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예, 꼭 선물 받아가시고 혹시 안 받아가셔도 못 쓰신다면 저희가 다른 분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답자님들 축하드리고요.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클릭하시면 어떻게 받는지 나와 있거든요.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환절기에 이제 감기 걸리시는 분들 꽤 많고 코로나도 늘어난다고 하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